일본에서 상상도 못할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이 중국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SNS에 폭로하자 순식간에 일본 사회가 들썩이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폭로글이 퍼지자마자 일본의 반응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락입니다. 브뤼셀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이 벨기에에서 꽤 유명한 건축 사업가셔서 우리 집은 정말 어마어마했지요. 미슐랭 셰프가 해주는 요리를 매일 먹고 최고급 학교에서 교육받고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내 삶이 너무 예측 가능했고 단조로웠죠. 그러던 중 제 인생을 흔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동아시아 문화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예술, 음식, 철학 같은 걸 열심히 연구하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과 한국 드라마에도 눈길이 갔어요. 근데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 깊은 역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결국 동아시아 언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일본어랑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더 빠져들었지요. 일본어는 애니를 볼 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상냥한 일본어의 말투는 너무 따라하고 싶을 정도였죠. 특히 한국어는 배우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글도 신기하고 한국 사람들의 말투나 표현 방식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반응이었지요. 벨기에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벨기에에 유학 온 한국인 남자를 만났어요. 말도 참 잘 통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죠. 한국 음식을 함께 먹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나름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한국 트렌드에는 무관심했고 대화를 하면 저보다 너무 모르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유학생 모임도 피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가 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사실 그는 일본인이었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혔고 한국인처럼 행동했던 거죠. 저에게도 결국 사실을 고백했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속았다는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는 저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그의 따뜻한 성격과 저를 향한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그와 함께했던 따뜻한 추억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일본에서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요. 함께 일본에서 살아보자고 제안했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하는 삶이 기대됐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세련된 거리, 멋진 레스토랑, 화려한 생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의 가족은 저를 곱게 보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게다가 그의 집안은 사실 부유한 게 아니었어요. 사업 실패로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허세 가득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가족 사업을 확장할 기회라며 저에게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엔 함께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꿈을 꾸던 저는 일본에서 완전히 낯선 현실과 싸워야 했죠. 점점 그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저도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만 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시간을 버텨내야 했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 하나로 건너왔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언어 장벽도 높아 서류조차 읽는 게 어려웠고 왠지 고립당하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사업 실패 후 남자친구의 집착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통제하려 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확인하려 들었고 휴대폰도 마음대로 들여다보려 했죠. 그래요, 사랑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걱정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부모님께 일본에서 힘든 일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부모님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일본을 떠나지 못하도록 벨기에까지 손을 뻗은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제 삶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닐 것 같았어요. 이대로 도망쳐야 했어요. 일본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빠르고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어요. 고민 끝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들려오는 영어 안내 방송을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우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을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영어 실력이 있었기에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원장님께서 제 발음과 자신감을 좋게 보셨는지 바로 채용해 주셨어요. 첫 수업날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라 비슷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의외로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그중 한국 사람들의 예절과 공공장소의 깨끗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들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신기했고 식당에서도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죠. 그리고 길거리를 보면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한국인 청년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만난 사람이 상우였어요.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로 해외 경험이 많아서 영어도 유창했어요. 길을 안내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생활이 어렵지는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상우와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생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덕분에 한국 생활이 한결 편해졌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온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상우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것 같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낯선 일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본 남자친구 어머니였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 보기엔 다정했지만 어딘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 우리 아들도 도와달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 거였어요. 아마도 SNS나 주변 소문을 통해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인맥을 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길래 결국 확인해 봤어요. 그는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명확한 금액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제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려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는 한국에 직접 찾아오겠다고까지 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고 일본에서도 저를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다시 자신 곁에 묶어두려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상우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들은 상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협박이니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상우의 말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한국 경찰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의 신고를 바탕으로 전 남자친구의 정보를 확인했고 그가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부터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어요. 또한 그의 온라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증거로 수집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 후로 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경찰이 개입한 걸 알고 나서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상우의 도움 덕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한국 사회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고 전 고스란히 남은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은 성향이 좀 다른 또 사건이 있었죠. 프랑스는 제가 늘 동경해왔던 나라였어요. 낭만과 예술이 넘쳐 흐르고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가득한 곳인 유럽에 오면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고 특히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 친구 설리와는 유독 친하게 지냈어요. 설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이었고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설리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파리를 구경하고 싶어 한다며 저에게 함께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프랑스어가 능숙한 편이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흔쾌히 동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설리의 가족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따뜻하게 인사드리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깍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상한 순간은 에펠탑 앞에서 줄을 설 때였어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리의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앞줄로 걸어가더니 새치기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설리의 가족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리의 가족은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주변의 프랑스인들은 저희 테이블을 불쾌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설리도 가족을 제지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여행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리의 남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봤는데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리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프랑스는 공중 화장실이 잘 마련된 나라였어요.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설리도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 날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졌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곳이었어요. 세계적인 명작들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작품들을 감상하고 싶었지만 설리의 가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설리의 남동생은 박물관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쳤어요. 직원들이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싶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졌어요. 설리의 남동생이 장난을 치다가 미켈란젤로 조각상의 받침대를 건드렸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조각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바로 달려왔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CCTV를 확인한 뒤 설리의 남동생이 일부러 손을 댄 것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설리의 부모님은 계속 변명했지만 프랑스 박물관 측은 단호했어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문화재를 훼손하면 강제 출국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리의 가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결국 프랑스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중국 문화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시아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한국, 일본, 중국을 하나의 이미지로만 생각했던 저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배려심이 깊고 예의가 있었어요. 반면 설리의 가족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친구 상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 시선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날,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화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6.25 전쟁 당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부모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과 효 사상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죠. 그동안 한국을 K-팝의 나라, 한류 열풍이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 그들의 역사와 가치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문화원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술, 전통, 음식 등 모든 것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다 한국인 소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소정은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존경한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을 돌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구권에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노부모를 돌보는 것도 대부분 사회적 시스템이 맞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순한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희생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설리의 가족과 일본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자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소정이 이야기해준 한국의 가치관은 정반대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실 어떤 나라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힘들게 온 한국을 경험한 후 저는 더 이상 아시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나라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각 나라에는 각자의 역사와 가치관이 있고 사람들마다도 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소정을 만나면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알게 되었고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생활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지만 한국 사람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벨기에로 돌아가는 날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삶에 큰 의미로 남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